저는 4월 달에 봉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비용 쪽에서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면서 투자하자. 저는 미국의 11월 달 중간 선거 전인 10월 말쯤에는 한 번은 익절을 하고 네. 상황을 보자. 그 전에 사는 거는 사는 거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네. 자, 위원님, 이번에는 또 한 2주 만에 나오셨어요. 아, 네. 네, 오늘 주제가 지금 뜨고 있을 텐데, 출구 전략. 네. 어떤 출구인가요? 오늘은 녹화 기준으로 보면 오늘 만우절입니다. 아, 4월 1일. 네,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각종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되나 뭔가? 김작가TV를 위원님한테 양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우절인데요. 만우절이자 2분기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입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타이틀을 좀 정했고요. 네. 2분기는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분수령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상당 부분 악재들이 있었죠. 네. 그 악재가 크게 종합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우크라이나파 지정학적 리스크 1분기 때 참 고조됐었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그걸 떠나서 인플레이션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중앙은행들을 차치하더라도 상당 부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방향 전환, 우려감 이런 것들이 크게 불안 요인인데요. 네. 이번에는 그 두 가지의 출구 전략이다라고 해서 저는 뭐 감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파 리스크 2분기, 더구나 2분기의 빠른 4월이나 5월 달 안에는 봉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푸틴의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연장선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과 전략을 해야 되는지. 또한 두 번째로는 연준이 이전에는 인플레이션 서포터스에서 지난 3월 FOMC는 피벗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의 전략 번화. 그렇다면 연준 역시도 이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한 정책들을 과연 어느 순간에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출구 전략,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습니다. 오늘 그 출구 전략 한번 다뤄보기 전에 위원님에게 더 좋은 소식, 여러분. 위원님이 이제 넥스트 책 출간하셨는데, 네. 또 이 위원님께서 올해 1월인가 2월부터 이제 김작가TV 네. 고정으로 계속 나와주고 계시잖아요. 또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굉장히 네. 젠틀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준다고 네, 네. 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네. 저희 채널에 늘 자주 와주시기 때문에 중간 광고 아닌 중간 광고 넥스트 책 출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주문 부탁드리고요. 요 책의 링크는 네. 저희 이제 고정 거기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주문하시면 되고, 요 책 관련된 또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출구 전략인데요. 먼저 우크라이나파 리스크부터 한번 보죠. 네, 전반적으로 처음에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네. 뒤에 가서 몇 가지의 데이터와 차트들로 저의 그런 주장들의 네. 논리를 데이터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저는 봉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주재해서 5번째 평화협상이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 평화협상이 끝나자마자는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증시가 이번 주 3월 마지막 주였는데 주 초반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최초로 공격했다라는 속보가 제가 오기 전에 3시간 전에 외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긍정적이라고 만났더니 갑자기 왜 다시 싸우고 있냐 막 이러고 있는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봉합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격을 했는데 봉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두 번째는 이렇게 군사적인 행동이 극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결국 지난 한국전에도 보면요. 휴전에 임박할수록 서로 간의 군사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확대됐었어요. 그렇게 네. 보는 이유는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은 딱 하나죠. 전면전이 아니다라는 가장 강한 가정을 깔고 있어 이 부분을 본다면 결국 이러한 위협적인 핵을 발사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런 극단적인 카드는 결국 봉합 가능성을 역발상적으로 좀 더 높이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서방의 제재가 상당 부분 세였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이 무기 지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이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정면은 득보다 실이 더 커질 것 같다.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의 이 동쪽 지역 네. 돈바스 지역을 아마 러시아가 합병하는 수순으로 봉합되지 않을까. 그럼 물론 저희 같은 이런 주장은 그럼 우크라이나는 뭐 가만히 앉아서 땅을 뺏기는 거냐. 우크라이나는 아마 결사 반대할 건데요. 사실 국제적인 정서의 힘의 논리로 보면 서방이 네.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묵살하고 아마 빨리 봉합 쪽으로 가닥을 잡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흔히 그럼 언제 이게 봉합될까라고 본다면 4월 달 안에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5월 9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 5월 9일이 네. 러시아의 전승일입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로부터 승리했던 날을 기념해서 매년 5월 9일마다 전승 행사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의 5월 9일 이전에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 우리 글로벌 경기 더 나아가서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치는 불안 요소는 네. 이제 거의 8분응선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보는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결론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되고 나면 과연 좋아지는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데요. 저는 이 두 번째 키워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아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새로운 사태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 안보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유럽 얘기일 수 있는데요. 유럽이 이번에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다른 자성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키자. 미국에 의존하지 말자. 즉 국방 쪽에서 상당 부분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뒤에도 제가 표로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약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끊지 않고서는 영원히 유럽은 우크라이나와 결별할 수 없습니다. 사실 경제 논리로 본다면 영원히 결별할 수 없어요. 근데 이번을 아마 트리거로 해서 상당히 노력할 것이다. 실제 가격적인 경제적 논리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상당 부분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할 건데 그게 우리 투자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네. 즉 이 에너지의 자립도를 위해서 유럽 스스로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상당 부분 빠르게 진전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에너지가 유럽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포착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의 LNG라든지 유럽의 또 다른 천연가스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것에 우리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송유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제공하는데요. 미국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려면 다시 운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 쪽에 운임 쪽에도 가격 상승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우리가 특히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마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4가지 정도의 투자 기회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 기회는 세계화의 종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좋은 시대는 끝났다. 여기서 좋은 시대는 뭐냐면 이젠 값싼 노동력과 값싼 중국산 물건을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는 게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1980년대 이후에 지난 3, 40년 동안 이어졌던 세계화의 종언,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블록화 경제로의 전환이 재림이 나타날 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새로 블록화 경제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수용도리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 국변에 있는 러시아는 또 어디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냐면 중국. 또한 중국을 넘어서 중동까지. 중동의 사우디가 최근에 이 페트롤 달러를 반하는 정책, 이제는 사우디가 석유를 결제할 때 위안화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한 어저께는 러시아의 푸틴이 무슨 얘기했냐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받으려면 루블화로 결제를 해야 된다. 루블화로 결제를 안 하려면 공급을 중단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존의 이 러시아와 중동 간의 하나의 사이클의 연합,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의 또 하나의 사이클의 연합, 이 두 가지 연합이 결국 안 보이는 블록화 경제가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시계를 단기적으로 잡았을 때 어떤 게 집중해야 되냐면 결국 블록화 경제라는 것은요, 이전보다 경제적인 논리가 희석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경제적 논리의 희석은 결국 비용 상승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다 비용이 높아질 겁니다. 한국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기와 가스료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줄곧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쉽사리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결국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행태들이 변할 텐데 그 기업들의 행태의 변화를 미리 탑다운 쪽에서 포착하고 선점하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매우 좀 중요한 변화다라고 매크로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변화들을 흔히 경제학적 용어로 just in time에서 just in case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fit 그래서 21세기 마샬 플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김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마샬 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재건을 위해서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마샬이 미국이 유럽을 원조해야 된다. 유럽이 저렇게 주저앉으면 결국 자본주의도 뿌리 못 내리고 미국도 다시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보 전쟁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할지언정 미국이 유럽을 원조해야 된다. 실제 그게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의 유럽이 미국과 전 세계 큰 시장을 선도하는 지금의 형국의 자본주의의 지금의 모습은 사실 마샬 플랜의 성공이 백번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된 이후에 유럽의 또 다른 재건을 위해서 에너지 안보이겠죠. 다시 한번 미국이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들고 일어난 게 21세기 마샬 플랜이고요. 20세기 마샬 플랜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지원이 있었다면 21세기 마샬 플랜은 에너지 쪽에 좀 더 특화된 원조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산이 훨씬 더 싸고 퀄리티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 미국산을 써야 된다. 이거는 사실 가격 논리로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점이 바뀔 거다. 저스트 인 타임과 같은 효율성과 적시성을 갖고 가격 측면에서만 접근했던 이런 시장 논리의 개념이 이제는 저스트 인 케이스라고 해서 단지 가격 논리를 벗어난 또 다른 범용성과 명분을 갖고 있는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변화가 큰 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앞으로 기업들도 효율성과 물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겠지만 효율성보다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범용성과 명분을 추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스트 인 케이스로서 우리가 기업의 행태를 좀 더 분석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전보다 조금 비싸서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침투하지 못했던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이 뭐냐면 바로 전기차죠. 이제는 전기차가 예전에는 그러죠. 한번 충전해서 400~500km밖에 못 가는 전기차를 어디 쓸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전기차가 가성비 측면에서는 미래 우리가 나아갈 길인 건 맞지만 쉽사리 손이 안 나갔다면 이제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생활에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환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 진 작가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만의 아직까지는 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글쎄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변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나비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나비 효과는 바로 중동일 거다. 어저께죠.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하루에 100만 배럴 그렇다면 6개월 동안 1억 배럴 넘는 초유의 사태 이렇게 많이 푼 적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불안감이 중동 쪽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요.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곡물창고인데 이 부분들이 장기화되면서 가격들이 상당히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밀과 같은 실생활의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의 원자재 이런 밀 같은 것의 농산물을 어디가 가장 많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느냐? 옆에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중동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0년, 2011년 동안 나타났던 중동의 아랍의 봄과 같이 중동의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게 우리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중동 그러면 에너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끝나서 이제 에너지가 조금 안정된다 싶었더니 다시 한번 올 가을쯤에는 중동의 불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리스크 중에 하나. 이젠 2분기는 제가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사태 피크를 지나는 것 같고요. 리스크 측면에서. 또한 뒤에도 말씀드렸던 그 연준의 피벗은 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비 효과의 이 중동 쪽의 불안이 아마 우리 3분기 아니면 하반기에 또 다른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전자산의 변동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크게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화도 상당 부분 아직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만간 이 엔화의 약세가 우리 수출에는 부담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특히 산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보다는 서로 간에 경쟁 관계가 좀 약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엔화의 약세가 아마 한국의 수출 기업, 특히 자동차 기업의 매출액 아니면 상당 부분 수익성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보자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크라이나발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는 4월 달에 봉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런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 같다. 근데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 논리는 저스트 인 타임에서 조금 벗어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사회로 접어들 것 같고, 그게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안보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록화의 경제이며 또한 현실성이 있는 말씀을 드리면 최근 21세기 마실 플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 이 저스트 인 타임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변화는 또 다른 가시화된 플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크라이나발 사태, 하반기 중동의 리스크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세기 마셀 플랜, 아까 위원님께서 김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라고 했지만 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요. 우리 위원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점차 똑똑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네, 지금 알면 됐죠, 뭐. 네, 자, 그 다음 뭔가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봉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봉합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봉합이 되는 게 당연히 우크라이나한테도 지금 좋은 거 맞죠? 그거는 이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봉합이 되려면 러시아도 소지에게 얻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러시아가 조금이라도 얻는 것은 우크라이나한테는 하나 이득이 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봉합은 사실 우크라이나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 봉합이 안 되면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변국들과 서방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에너지 가격도 높아지고 상당 부분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돌아가자. 러시아 군대 철수하고 우리가 뺏겼던 상 다시 해주고 원천적으로 다시 합의하자라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연될 가능성은 저는 장기화라고 보는 거고요. 그럴 개연성보다는 한 4월 달쯤에는 봉합 가능성이 높아졌던 이유,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번에 봉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상처가 아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덮어두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젠가는 다시 곪고 터질 수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내년 아니면 올 겨울부터 당장 나타날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차트 때문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발 사태 도대체 왜 벌어졌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쪽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냐면요, 왼쪽 차트인 것이죠. 이 왼쪽 차트가 이 위에 보시면 1997년을 전후로 나토에 가입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이쪽 지역, 보라색 지역은 1997년 이전부터 나토에 가입했던 지역, 즉 서방 세력이 있는 것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고 90년대 초반에, 그다음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즉 러시아 위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예전에 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 독립한 국가들이 줄줄이 97년을 전후로 해서 다 나토에 가입을 해요. 이게 다 옛날에 보면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국가들인데 전부 다 나토에 가입하는 현상.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냐면 1997년 이전으로 나토를 협상을 하자. 자, 서방 세력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오른쪽 차트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보면 경계선을 보더라도 소련의 경계선에 비해서 현재 러시아는 30% 정도, 카자흐스탄 뺏겼죠. 우크라이나 뺏겼죠. 그다음에 벨라루스 뺏겼죠. 상당 부분 30% 정도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대돼 적어도 영토를 점령하든 아니면 자기의 경제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아래에 두던 어쨌든 이 부분들을 수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짓을 벌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태를 신냉전의 시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신냉전의 시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러시아 사태는 봉합은 4월, 하지만 올 겨울부터 겨울마다 근근하게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단 금융시장은 항상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 같은 국지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정도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은 아마 이번보다는 다음번에 일어나면
초기에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점차 그 여파는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해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서방 언론이 다 무슨 얘기 했었냐면, 자, 푸틴이 아마 실각할 거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 외신을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끌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도 많고 상당 부분 언론이 호도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러시아에서 푸틴의 인기가 어떤가라고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물론 러시아 매체에서 발표된 거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중국 통계를 100% 믿을 수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럼 대안이 있는 것이냐. 결국 보시면 이 파란색입니다. 푸틴의 인기가 여전히 굳건해요. 푸틴을 지지하는 인기는 여전히 70%를 육박합니다. 75%를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특히나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푸틴의 지지도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쿠데타라든지 서방 세력이 얘기했던 푸틴의 실각 가능성은 실제 데이터상으로 보면 조금 서방의 또 다른 호도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푸틴은 여전히 인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아마 봉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번 사태를 신냉전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이 재작년부터요, 이 신냉전 시대에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미국을 중심으로 여기 Five Eyes라 그래서 영국,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 더불어서 초우방국, 미국과 안보의 정보 자체를 교류할 수 있는 5개의 눈들, 그래서 핵심 5개국을 지정했고요. 또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상당한 우방국들도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도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적대시하는 국가라 그래서 중국, 쿠바, 그다음에 이란, 북한까지도 상당 부분 여기 러시아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신냉전 시대다라고 불릴 정도로 옛날에는 자본주의 아니 공산주의로 나눠졌던 이 시계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갈려져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우리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이 껴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리 자체적으로 힘이 없다면 나중에 어떻게 휘둘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중국보다는 미국이랑 가까운 게 다행인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게 한반도 역사를 또 보면 사실 미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진 게 근 50년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는 차후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의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 또한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시스템을 받아들인 한국으로 본다면 글쎄요, 어떻게 역사가 나중에 심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월 달에 되게 민감한 얘기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정부에 가장 필요한 거는, 가장 절실한 거는 저는 외교라고 봅니다. 예, 결국 이렇게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선이 그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떤 선택도 완벽한 선택은 없잖아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우리가 이 외교적인 전략이 매우 절실한 그런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개인이 모이면 집단인 거고 집단이 더 모이고 뭐 하면 결국에는 국가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 집단 국가도 참 평화롭게 지내기 쉽지 않네요. 네, 아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2022년 하반기는 전략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제 선택이라는 것이 또 다른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블록화 경제예요. 왼쪽 차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지라는 되게 유명한 잡지인 것이죠. 거기에 표지예요. 딱 보시면 푸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시진핑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The Alternative World Order 그래서 또 다른 질서라는 것이죠. 즉 이번에 우크라이나파 사태를 뒤에서 배우가 누구냐? 그 시진핑이다 라고 서방 언론이 보는 거고, 이번 우크라이나파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고 중국의 스탠스가 바뀔 거다라는 매우 무시무시한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넥스트라는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제가 아마 김작가 TV에도 지난해 연말에 잠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마 우크라이나파 사태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이걸 신냉전 시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군사적인 행동 가능성이 높고, 이 다음 타겟은 저는 아마 양안관계 인 중국과 대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푸틴이 단행하는 이런 세계관과 이런 행동이 현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하는 행동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바로 뒤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있다라는 게 이 재미있는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였고요. 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자, 우리의 그럼 서방의 세계로 보자고요. 지금의 이 사태에 러시아는 곧 망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들은 저 미국의 큰 제재에 아마 금방 버티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게 최근까지의 시각이죠. 네. 근데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리는 게 통계를 보면요. 이미 러시아가 그 미국의 의존도를 상당 부분 낮추고 있어요. 그게 저는 뭘 보냐면 결국 러시아의 미국채 보유 금액을 보시면요. 네, 주황색인데요. 이미 크림반도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불거지면서 러시아가 거의 미국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권에서 잠시 벗어난 겁니다. 또한 중국하고 사우디도요. 점차 미국 국채에 대한 보유 금액을 줄여들고 있어요. 그 말은 건 뭐냐면 러시아, 중국, 중동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 블록화 경제도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 부분 결여시키고 있다라는 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었다. 그래서 아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 다른 촉매 역할, 트리거인 것이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말씀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좀 재밌는 걸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0년도와 2020년도의 유럽 에너지의 의존도예요. 의존도는 뭐냐면 자립도의 반대 개념입니다.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외국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했다는 건데 그 수입이 대부분 러시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 독일입니다. 독일의 의존도가 유로존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독일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서방 세력의 러시아의 에너지 부분에 대해 제재에서는 참 소극적입니다. 조금씩 발을 담그려고 계속해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도 사실 독일이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은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 독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의 제재는 결국 독일 경제의 파탄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다음 페이지 오시면 결국 크루드 오일, 석유, 그다음에 석탄, 그다음에 오른쪽에 천연가스 전반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40% 전후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이 함부로 러시아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을 제가 통계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21세기 신마샬 플랜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주에 전 세계 모든 발표된 경제 지표, 이번에 미국의 3월달 코어 PC라 그래서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 지표도 40년의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보다 더 제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독일의 생산자 물가.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높아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왜 났냐. 하이퍼 인플레이션 들어봤었죠? 네. 이제는 마르크화를 당시 수레로 갖다 놔서 빵 한 쪽이 못 얻었던 자, 그런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DNA격으로 많이 내재되어 있는 독일이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이 결국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하나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모여져 있는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이렇게 다른 국가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런 결속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의 제재 여파가 독일을 뿐만 아니고 유럽의 또 다른 이런 유럽연합의 이탈 가능성을 다시 한번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인가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사설을 나오고 있어요.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전에 서방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그 말은 곧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 이 다음에 나왔던 건 스페인 물가인데요. 스페인 물가도 동일하게 이렇게 상승폭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제재 여파는 유럽으로 하여금 참 숙제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계속해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21세기 마샬 플랜. 자, 왼쪽 차트는 미국의 LNG가 이미 유럽으로 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시아로 더 많이 LNG가 수출됐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LNG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베이스가 아시아가 더 많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대만, 일본이요. 그런데 유럽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을 위해서는 아시아한테 줘야 돼요. 하지만 최근에 그 마샬 플랜의 일환으로서 이미 유럽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렇다면 이 LNG선을 축출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도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간에 딱 생산할 수 있다고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정해진 물량에서 아시아로 갈 거를 유럽으로 빼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조심스럽게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아는 여전히 LNG가 필요합니다. 천연가스가.
그런데 나한테 올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수급에 의해서 아시아의 천연가스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좀 올라가는 사회가 전 세계 지역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21세기 마샬 플랜의 또 다른 반대급부로 아시아의 LNG 가격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4월 1일 날 한국의 가스와 전기 가격이 올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오른쪽 위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행정부는 어딜까? 올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싫겠지만 지금 미국의 이란의 핵 합의에 가장 발벗고 나서는 국가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단연 유럽 국가들. 왜냐면 유럽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2분기에는 이 미국의 핵 합의의 탈퇴를 다시 한번 복원하는 이란의 핵 합의가 협의되면서 이란산 원유가 다시 한번 이 원유 시장에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또 2분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피크는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의 원유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생산량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량 측면에서 암만 LNG를 갖다 유럽에 공급하고 이란산 원유가 다시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러시아의 우랄유의 포지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결국 셰일, 미국의 셰일을 과연 미국이 틀 것이냐. 이거는 사실 판도라의 상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미국의 유전을 다시 한번 셰일 오일에 박차를 가하지는 않는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높아진다면 결국 미국의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셰일 오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 논리로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전히 2분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분기에 충분히 생각해 볼 트리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시계이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결국 이 유럽에도 이 친환경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번 마샬 플랜을 필두로 해서 아마 트리거로 해서 이런 장기적인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연초 대비 신재생 관련된 가격 변 상품들 아니면 ETF라든지 다 저조하거든요. 근데 이번 마샬 플랜은 하나의 트리거로 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와 전기차들이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가격적인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지금 가격들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차에 많이 싸졌는데 조금 마음 편하게 좀 묻어두고 갈 그런 주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3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싸졌고 향후 방향성과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산업들 중에서 신재생이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 비중 중에서 니켈, 밀, 파라딘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산업에 쓰이는 것들 아니면 우리 먹고 마시는 것에 쓰이는 것들. 근데 이 밀 생산이 러시아도 많고 우크라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 두 지역 때문에 거의 전 세계 한 러프하게 40% 후반까지도 이제 차질이 생긴 거고 밀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에 참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왼쪽 차트는 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요. 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다면 저희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편의점에서 맥주 네네. 4개에 10,000원. 이제 4개만은 안 한다면서요? 시대는 끝났죠. 네. 네, 3개에 10,000원, 2개에 10,000원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이 원재료 가격과 이 신규용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왼쪽 차트에 보시면 국제 농산물 가격 지수가 이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70년대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게 조만간 이 비용적의 부담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제가 중동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오른쪽 지도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번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인해서 중동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들마다 이미 스탠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탠스의 태도가 다른 중동 지역에 에그플레이션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생활적으로 다시 한번 불거진다면 2011년 아랍의 봄이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정확히 10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10년 만에 다시 한번 제2의 아랍의 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이 3분기 아니면 4분기에 불거진다면 다시 한번 지금의 모든 전략들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트리거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큰 변화들, 그러니까
뭐 이런 분쟁 이후에는 항상 자산들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안전자산이라 그러면 당연히 달러,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세 번째는 영국의 부동산, 네 번째는 엔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서 내가 후손한테 자산을 물려준다면 이 네 가지 자산을 꼭 물려주자. 그래야지 빠르게 반등했을 때 사랑구실을 한다라고 보는 게 안전자산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히 기축통화인 달러와 채권이고 미국 중심으로 영국의 부동산은 영국 하면 복지가 엄청 좋거든요. 여지간히 그 복지의 밸류에이션에 녹아져 있는 영국 부동산. 끝으로 전 세계 80년대 그 호황기에 수많은 돈들을 전 세계로 뿌려놨던 안전자산이 엔화. 그런데 이 마지막 엔화의 최근의 지위가 좀 위태위태해서 이 부분을 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의 집 불구경처럼 쉬쉬할 게 아니고 결국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한테도 부담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두 가지 전략이죠. 혹자는 이렇게 안전자산의 역할이 희석되어 있는 엔화, 이게 150엔, 달러 대비 150엔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쌀 때가 아닌가?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마 조만간 한국도 오늘 기준으로 아마 10인 이상 24시간으로 12시까지 열리잖아요. 오늘부터요? 네. 오늘인가? 아마 내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제 조만간. 조만간은 마스크도 해제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는 2주 뒤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잠깐 벗어났지만 마스크를 만약에 해제한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실 거예요? 만약 해제한다면 네네. 좀 안 쓰는 분이 꽤 많겠지만 저는 네네. 좀 벗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벗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네네. 공기를 마시면서 걷고 싶어 정말로. 네네. 근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것을 정부가 검토한다면 혼자 다닐 때는 벗고 다니고 아마 사람들이 모일 때는 또 쓰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휴대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일본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엔화가 워낙 싸니까.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일본을 많이 갈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거는 왼쪽 차트를 보시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흔히 오늘 환율 얼마지? 달러 환율 1210원인데 이거는 다 명목 개념이고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실질이란 건 뭐냐면 이 명목에다가 물가 수준으로 나눠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실질로 보느냐라고 한다면 각 국가마다 실제 이 환율을 갖고 있는 구매력 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지금의 엔화의 실질적인 밸류, 가치가 1970년대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일장춘몽이죠. 1990년대 버블 터지기 전까지 이렇게 높았던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잃어버린 20, 30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내려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랐던 구간들을 보면 다 지금처럼 군사적인 행동 아니면 리세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엔화는 안전자산의 위치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게 좀 특이한 현상.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분석을 좀 해봤더니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 일본으로 들어오는 그 달러의 수급이 좀 끊긴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경상수지라는 게 결국 일본도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근데 에너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가격이 수출 대비 수입이 훨씬 더 많아져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역시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미국과의 금리차, 미일 금리차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일본에서 돈 빼서 미국으로 갖다 놓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계속해서 갖다 놓는다는 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일본 엔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달러인 환율의 향방은 미일 금리차와 연동되는데 최근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 BOJ는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스프레드는 훨씬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올해 연말쯤에는 아마 일본 엔화가 150엔도 넘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본 엔화가 150엔은요. 만약에 여행 가자면 다른 나라도 좋지만 일본부터 한번 갔다 오는 게 1970년대 만에 한국의 상대적인 원화 강도를 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풍족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브렉짓 이후에 영국 파운드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대부분 다 영국 가서 뭐 사재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우리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일본에서 여행하는 패키지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다. 말씀하신 미일 금리차가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한국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네네.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네. 자, 그럼 1부의 핵심 메시지는 뭐죠? 일부 핵심 메시지는 우크라이나발 사태 4월에서 5월에 봉합될 봉합될 것 같다. 4월에 봉합될 것 같다.
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네. 저는 러시아의 5월 9일을 좀 주시하고 있다. 네. 근데 이 5월 9일이 좀 민감해요. 왜냐면 우리 신정부가 5월 10일 날 들어오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러시아발 리스크가 사라진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적으로 더 외교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도 복선으로 깔아서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끝나서 그러면 해피한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를 곱씹어 보면 영원히 끝난 건 아니다. 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돌입하는 거다. 그게 이제는 저스트 인 타임 같은 효율성의 시대가 아닌 저스트 인 케이스 같은 효율성을 뛰어넘는 가격 논리를 뛰어넘는 범용성과 명분을 갖는 사이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게 블록화 경제로 하나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최근에 21세기 마샬 플랜으로 인해서 미국의 에너지 산업들이 꿈틀거릴 수 있고 그게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의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가 중장기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고 근데 이 전반적인 이 모든 논리들이 결국 비용이 높아지는 사회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우리가 비용이 높아지는 2분기 결국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나고 2분기 실적 시즌을 또 바라볼 텐데 그때는 예전보다 비용 쪽에서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면서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근데 4월에서 5월에 이제 이 전쟁 관련된 것들이 봉합되면 네. 그러면 증시에는 좋은 건가요? 그런데 이미 증시가 네.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러시아를 공격하든 네. 러시아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키우를 비롯해서 돈바스 지역에 계속해서 포격을 하든 이전보다는 상당히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시장의 불안감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한쪽이 이 다음에 말씀드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네. 네, 그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공교롭게 제가 3월 13일 일요일이었어요, 그날. 네. 네, 일요일 날, 그때도 비슷하게 앞에 우크라이나 말씀드렸고. 지난번 출연 말씀이 네, 네. 그때 3월 FOMC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네. 3, 4일 전이기 때문에 3월 FOMC 어떨 것 같냐, 막 그런 얘기만 했었습니다. 저는 3월 FOMC가 되게 매파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파적이었죠? 근데 시장은 또 좋게 생각했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이번 3월 FOMC를 크게 보면, 네. 피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벗이 뭐냐면 농구할 때 피벗 아시잖아요. 네. 좌우로 대칭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연준이 3월 FOMC를 딱 분수령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공공연하게 내보였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성명서라든지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이 다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서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는데 금융시장은 좋았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파월 의장이 상당 부분 시장과의 소통을 비둘기스럽게 했고 시장이 가장 우려 섞여 하는 거 이렇게 매파적이면 미국 경기 괜찮은 거야? 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괜찮다. 경기 침체는 없다. 라고까지 확언 같은 확언을 하면서 시장을 안도의 한숨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벌써 3월 FOMC 끝나고 한 2주 지났잖아요. 네. 지금 시장 어떠냐? 별로 안 좋아요. 뭐냐면 과연 파월 의장이 맞게 보는 것인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미국 경제 괜찮은 것인가? 그렇다면 지표들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것이지? 아마 오늘 저녁에 한국 시각으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미국의 3월달 고용지표 나올 겁니다. 자, 고용지표 나오면 고용지표는 컨센서스를 보면 한 50만 명 정도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가 좋다는 건 긍정적일 텐데 오히려 시장은 그 이면에 있는 그러면 정말로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높고 경기 침체도 없다면 연준이 금리를 엄청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나타냈었던 이번 3월 FOMC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한 4가지만 보자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는 이번 성명서에서요. 코로나라는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명서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도 우크라이나 사태 생각보다 장기화돼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좀 조심해야 돼 라고 방향을 틀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거 QT, 네, 대체자율표 축소 이 부분이 곧 시행될 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의견들이 분분해요. 5월달에 FOMC에서 하는 건가? 그 6월달에 하는 건가? 지난 2015년은 언제 했지? 그때는 2번이나 예고하고 6개월 뒤에 시행했는데 네. 그럼 이번에도 그렇다면 올해 안 하는 건가? 이견이 좀 분분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달에 시행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플렛 분기 말에 FOMC였기 때문에 점도표라 그래서 연준 위원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의견을 점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자, 그 점들을 모아놓으면 향후 미국의 중앙은행이 올해 말, 내년 말 얼마나 금리를 올리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플렛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 전이었던 분기 말이 지난 12월 달 FOMC에서 3, 3, 2 그러니까 올해 3번, 내년도 3번, 총 6번, 그리고 내후년까지 2번 총 8번 올리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3월달 FOMC 딱 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7번, 내년도 4번, 11번. 그리고 더 깜짝 놀랐던 게 3년 뒤에는 안 올려, 동결.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연준도 이번에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으니까 빠르게 올리지만 결국 올해하고 내년 올리고 끝내겠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빅스텝이라 그래서 한 번에 25bp가 아니고 50bp 올리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심심찮게.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5월 달에 50bp를 올릴 가능성이 70%를 넘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모든 금융시장에서 대부분 다 50bp 올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올해 50bp 올리고 7번에서 8번까지 올린다면 아마 내년도에는 금리를 오히려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은 되게 짧고 강하게 긴축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걸 금융시장에서는 오케이, 어차피 올려야 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 심상치 않다. 그러려면 매도 먼저 맞자라는 심리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경제 전망은 이제 분기 말에 1년에 4번 합니다.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자, 지난해 12월 대비 이번에는 예상과 동일하게 성장률은 좀 낮췄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높였어요. 전망은. 그런데 저는 이것조차도 여전히 좀 낙관적이다. 6월 달에 FOMC 다시 한번 경제 전망할 텐데요. 성장을 한 번 더 낮출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요. 물가 수준은 좀 더 높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6월 FOMC까지는 지금의 이 매파적인 성향이 쉽사리 거쳐질 것 같다. 그렇다면 모두 아까 저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4월 달에 진정이 된다면 그러면 시장 괜찮은 거 아니냐? 또 다른 악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악재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성향을 우리가 봐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리고 보다도 앞에 말씀드렸던 QT가 그에 대한 로드맵이 만약에 깔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짧게 조정을 받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했던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번 FOMC는 파월의 비둘기적 기자회견이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제가 중요했던 것은 이거예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왜 중요했냐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 연준이 생각했던 물가 고점,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을 때는 저의 전망하고도 비슷하게 연준도 Q&A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올해 1분기가 아무래도 물가에 피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자가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했냐면 그 물가 고점이 살짝 이연될 것 같다. 그 말은 건 뭐냐면 1분기가 피크일 줄 알았는데 2분기가 피크일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뷰는 고수하고 있냐면 하반기는 좀 안정적일 거다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렇다면 이번에 금리도 25bp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좀 더 세게 올리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50bp의 경제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장단기 금리차 축소. 자, 이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하나 더 데이터를 좀 보고 왔어요. 지금 사실 3월 달에 장단기 금리차가 잠깐 역전됐었어요. 한 3초간 간밤에 3월 30일 날 새벽에. 그런데 저는 4월 달에 다시 한번 역전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지금 4bp거든요. 4bp면 수만 번 씹으면 역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장단기 금리 축소를 두고 주식시장은 괜찮다. 장단기 금리 축소는 언제나 있었고 물론 9번 중에 7번이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면 경기 침체인 리세션이 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10년물하고 2년물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10년물하고 3개월물은 아직은 그런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대부분 있고요.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면 거의 리세션이 왔고 70% 이상 확률로 안 온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 졸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비해야 돼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단기 금리가 축소된다는 것은 미국의 10년물하고 2년물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10년물은 매출이고 2년물은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이 역전된다는 것은 물건 하나 팔아도 얻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는 것인데 이 과거 장단기 금리 축소 기간을 쭉 보니까요. 금리가 오름세에 있을 때 10년물 금리도 오르고 2년물 금리도 오르는데 2년물이 더 빨리 올라서 역전이 되는 케이스. 지금 같은 케이스하고요.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데 10년물도 내려가고 2년물도 내려가는데 10년물이 더 빨리 내려가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 보자. 실제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역전된 케이스가 2006년입니다. 그때 서프라임 위기가 터졌었죠.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안 좋은 가운데 역전됐기 때문에 큰 리세션이 왔다라는 거고, 금리가 오르는 폭에서 역전된 케이스가 2019년에 아니면 2000년도에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물론 2019년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네. 그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는 좀 별개의 사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경기가 좋다라는 파월 의장의 의중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식시장도 아니고 채권 시장도 아니고 그 중간 어느 점에서 아마 2022년에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4월 달에 빈번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서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4월 달 전략을 짤 때에는 네. 아마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우리 김작가 TV 시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금리가 오름폭에 있었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과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폭에서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조금 구분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지금은 장단기 금리가 오르는 폭에서의 역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채권 시장에 얘기한 것처럼 100% 리세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QT. 네, QT는 아마 4월 7일, 그러니까 오늘이 4월 1일이니까요. 네. 이게 이제 편집해서 올라가는 그 주 목요일 날 빅 이벤트입니다. 이때 의사록이 발표되는데요. 이때 의사록에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뭐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딱 하나만 확인하시죠. 연준 위원들이 QT를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언급했던 부분들이 담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은 환호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아마 이 QT가 조만간 앞당겨졌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됐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5월 달에 시작 가능성도 좀 높게 본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그게 생각하는 제가 3월 달에 FOMC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뒤에 몇 가지 차트 좀 보죠. 일단은 이게 이제 공급, 성명서에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우크라이나 얘기가 당겼냐. 바로 이거, 물가 때문입니다. 근데 물가를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구분해 놨어요. 비순환적 요인이라는 주황색은 뭐냐면요. 네. 공급 차질에 대한 물가 상승 요인. 상당히 높죠. 네, 파란색은 경기 순환적 요인. 이건 아마 수요 드리븐. 그러면 경기가 좋았으면 경기 때문에는 한 2% 정도 언저리인데, 이 공급 차질에 인해서 지금 5% 후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달에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적인 요인이 언제 사그라질까가 최대 관심사. 연준은 이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과거 통계는 무시할 수 없죠. 1970년대 이후에 가로축에 있는 핵심 소비자 물가, 세로축에 있는 미국의 10년물 금리, 결국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도 따라 올라갔다. 어느 정도 상관계가 있었냐면 0.85, 즉 0.9.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6%를 넘었다면 0.9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적어도 10년물 금리는 6% 근처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과거 통계입니다. 10번 중에 9번은 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물이 많이 높아졌다 해서 2.4%. 그럼 워낙 낮아요. 이렇게 낮은 순간, 그러면 이게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순간 자리를 잡을 것인데, 계속해서 물가가 하락할 건지 아니면 금리가 오를 건지 지금 분수령에 있다.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은 채권시장하고 주식시장이 바라보는 것이 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가가 빨리 내려오길 기대하지만 빨리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45도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렇게 45도 수렴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45도 각서로 수렴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적어도 미국 연준이 얘기하는 중립금리를 현재 2.4%로 보고 있는데요. 그 수준보다는 좀 높게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인플레이션 상태가 적어도 몇 분기 동안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또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재밌는 거죠. 과거 금리 인상기 네. 평균적으로 연준이 한 번 금리를 올리면 얼마 동안 지속해서 올렸을까? 평균을 딱 보니까 21개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번 점도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7번, 내년에 4번, 그리고 그 다음에 빵입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만 금리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내년 12월 달이면 그게 몇 개월인가요? 21개월입니다. 과거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과거 이런 평균을 보고 이번에 금리의 인상은 과거 평균 정도만 그냥 올릴게 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이게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보인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과거 평균보다 훨씬 더 센데 그렇죠. 연준은 기간을 이렇게 짧게 가지고 평균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인가? 그럼 이거 바꿔 얘기하면 이번에는 폭을 상당히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우려 섞인 부분이 있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게 있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거 7번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좋았다. 근데 그것도 당연한 것이 금리를 왜 올릴 수 있었냐? 결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금리 인상기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대부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경기 침체, 이렇게 가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흔히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 그러죠.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분수령인 건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점도표입니다. 비주얼라이즈하게 보는 거고요. 지난 2021년 12월 달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그래서 결국 2.5%까지 올릴 거예요. 언제? 5년 동안에요. 라는 메시지였다면 이번에는 이번엔 좀 갑작스럽게 오를 거예요. 처음에 7번, 나중에 4번. 그런데 2024년은 안 올릴 거예요. 더구나 5년 뒤에는 내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되게 크다. 결국 이때보다 지난 3개월 만에 되게 가파르게 올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이미 보여줬다. 우리는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가능성도 이제 현실화 전략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하나 이 중립금리가 사실 되게 중요했고요. 두 번째 중요했던 것은 이겁니다. 이게 연준 위원들의 하나하나의 자기 스탠스잖아요. 이렇게 분포도가 확산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꼭 무슨 얘기냐면 저도 경제 전망을 많이 했던 입장에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3개월 만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따르고 봐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번 3월 FOMC에서 당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매파적으로 받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으로 받고 이 옥신각신이 3월 FOMC에서 상당 부분 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다 의사록은 좀 중요하지만 이번 의사록은 꽤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걸 갖고 우리가 5월달 아니 6월달 더 나가서 FOMC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힌트를 얻기 때문에 그 어사록을 확인하는 거는 4월 7일. 네, 4월 7일 날 네. 우리가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그래서 4월 7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시계를 좀 짧게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4월 7일 날 새벽에 아마 대부분 밤잠 못 주무실 수도 있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 제목은 이거 프로젝션인데요. 분기 말마다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딱 이런 거예요. 좀 숫자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게 지난 3개월 전의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숫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요. 위에 있는 것이 이번의 전망이에요. 올해 전망을 기존에 4% 성장할 거로 봤는데 2.8%로 낮췄어요. 앞자리가 2번 바뀐 거죠. 상당히 낮춘 겁니다. 그리고 내년하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가는 반대로 엄청나게 높여 잡았어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바라보는 2%의 목표 달성에는 적어도 3년 동안은 다 그보다 높다. 그러니까 성장은 낮추고 물가는 높인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딴지가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실업률. 성장이 낮춰지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고용시장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고용시장은 연준이 계속해서 실업률이 3.5%가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상당 부분 완전 고용 수준을 지속할 거야. 이거보다 낙관적인 전망은 없다. 저는 6월달 FOMC에서 이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자, 이게 만약에 유지되려면 조건은 딱 하나예요.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말씀드렸던 차트인데요. 경제활동 참가율. 이미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구조시장에서 대사직의 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실업률 숫자가 이렇게 좀 보인 것뿐 그럼 이것도 결국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고용시장의 질적인 우려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면 과연 미국 시장을 좋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오늘 4월 1일, 3월달 미국의 고용지표 나올 겁니다. 저는 실업률도 중요하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헤드라인도 되게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 경제활동 참가율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오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의해서 5월 달에 뭐 빅스텝이냐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냐 다시 한번 그 확률이 좀 바뀔 수 있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장단기 금리차. 아까 파월 의장의 멘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지금 장단기 금리차 우려가 참 큽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자, 김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과거 보면 주황색이 10년물하고 3개월, 그리고 파란색이 10년물하고 2년, 그다음에 이 회색은 다 경기 침체 기간들. 코로나 때, 서프라임 때, IT 버블 때. 그럼 여기 쭉 보시면요. 이렇게 궤가 확대된 적이 꽤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은 봐라.
10년물 3개월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게 따라오려면 10년물 2년물 하고 따라가려면 따라 내려오려면 적어도 올해는 아니다. 벌써부터 호드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거다. 근데 채권 시장에 보면 이런 거죠. 반드시 따라왔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이게 참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보는 거고요. 네. 과거 보면 이렇게 역전됐을 때 그리고 곧바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역전이거든요. 네. 역전되고 경기 침체 왔고요. 역전되고 경기 침체 왔고요. 역전되고 경기 침체 왔고요. 역전되고 경기 침체 왔고요. 역전되고 경기 침체 왔어요. 안 왔을 적은 이거예요. 역전됐는데 경기 침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번의 케이스 90년대 중후반에 이때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쫄아서 주식을 버렸다면 그때 IT 버블에 우상향하는 수많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강력하게 쫄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또 혹자는 무슨 소리냐. 이때는 이례적인 현상이었고 대부분 확률적으로 보면 다 침체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의견이 풍부하고요. 네. 그게 2분기 때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자 지금부터 되게 연준의 행태가 매우 중요해요. 네. 이제 적어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자.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가자. 단 보수적으로 간다고 채권처럼 다 현금 비중 100%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매번 그렇지만 저는 봄에 천천히 주식을 사서 올해 가을에 익절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 10년물하고 3개월물도 결국 2년물에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저는 올해 연말쯤이라고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식을 들고 가는 것은 아마 리세션을 확률을 키우면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질 좋은 사업학을 영위하는 거에서는 또 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는 것이죠. 가을쯤에는 익절을 한번 하자. 근데 가을이라고 했으면 언제 좀 저는 미국의 11월 달 중간 선거 전인 10월 말쯤에는 한 번은 익절을 하고 네. 상황을 보자. 그 전에 사는 거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네. 저는 3월 FOMC 이후에 네. 지금부터 3, 4, 5월 달에 1년에 살 거를 구분해서 네. 만약에 1년에 1억을 살 거였으면 3,300만 원씩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매집을 해서 올해는 시기를 좀 짧고 뎁스하게 10월 달에서 11월 달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익절을 한번 하고 주변을 보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연말에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죠. 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이에요. 결국 이번 의사록 QT 논의가 반드시 중요하다. 그런데 QT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첫날은 엄청나게 휘둘릴 겁니다. 불안하니까. 근데 결국 5월 FOMC에서의 QT가 현실화된다면 네. 아마 시장은 빠르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는 통화정책 긴축이라는 금리 인상 플러스 QT라는 할 수 있는 모든 거래의 로드맵이 깔리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것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게 매번 제가 올 때마다 아마 업데이트하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3월 달에 QE가 종료되자마자 금리 인상을 했어요. 25bp. 과거 정상회 때는 QE 종료하고 금리 인상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네. 1년이 걸리는 걸 이번에는 한 번에 다 헤쳐치웠고요. 금리를 3번 올리고 4번째 올렸을 때 QT를 예고했는데 이번에는 이미 QT 예고를 하기 시작했다. 3월 달에. 그래서 한번 건너뛰고 QT를 5월 달에 시작할 수 있다. 제 전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5월 달에 빅스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25bp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QT를 시작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QT 안 하면 저도 50bp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5bp 금리 인상과 QT 시작을 확실히 예고하는 그런 5월 FOMC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3월 FOMC는 피벗이라 그래서 이제는 상당 부분 매파적으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파 사태의 연장선상인 것이죠. 이제는 블록화 경제, 비용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경제. 그렇다면 연준도 거기에 상당 부분 상반기에 보조를 맞출 거고 연준이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번에 평균 21개월 동안 금리를 올릴 텐데 올해 특히 많이 올릴 거고 올해 중에서도 상반기에 상당 부분 속도를 높일 거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만 거꾸러지지 않는다는 강한 가정을 깔고 본다면 결국 상반기 지금 금리 상승, 매파적인 우려로 인해서 전략에 대해서 불안감이 가장 극대화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50bp를 올리는 거는 현재는 생각하고 계신 게 없네요. 네, 저는 없습니다.
왜요? 50bp를 올리면 연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지표의 임금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한번 불거져서 확대된다면 저는 50bp를 올리겠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형 경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가장 첫 번째, 러시아가 4월 달에 봉합된다. 그렇기 때문에 25bp씩 인상한다. 4월 달에 봉합이 안 되면 저는 뷰를 바꿀 겁니다. 50bp 빅스텝 충분히 있다. 그리고 5월 달에, 4월 달에 러시아가 봉합돼서 지금 비축류도 풀고 이란사 원유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긴 높지만 향후 완만하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를 부담스러워 여겼던 연준이 5월 달에 QT를 시작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5월 달 FOMC의 전망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지금 전망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면 5월달 되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5월 FOMC. 5월 FOMC 며칠이죠? 네, 5월 FOMC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5월 4일과 5일 어린이날 새벽입니다. 그때 이후로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 차량. 과연 당근을 들어야 될지 채찍질을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근데 아시죠? 제가 지금 5월달 25bp의 전망은 완전 소수 의견입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틀릴 확률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거. 네, QT 시작하고 25bp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25bp의 QT를 안 한다면 이제 50bp를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위원님이 출간하신 넥스트 책, 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여기에 있는 뭐 5가지 이야기가 이번 테마일 텐데, 그 전에 네네.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네. 이번 책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 넥스트라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5가지의 큰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5가지를 한번 인지해 보시고 저에게 6번째 넥스트를 찾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중에 일부분을 조금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면 된다인데, 자, 이 책에 결국에는 5가지 거대한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넥스트인 건데, 네. 일단 그 넥스트가 5가지 뭐죠? 일단은 책 제목이 넥스트인 이유는 제가 5가지 변화를 넥스트 뭐 이렇게 하고 정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넥스트 레벨. 넥스트 레벨. 네, 레벨은 아니고 레벨입니다. 레벨이라고 발음한 거 아니었어요? SM의 뭐 그룹 이후에 넥스트 레벨로 읽어야지 신세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420점이 역대 최고 점수라서. 넥스트 레벨이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레벨은 금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 작가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 비용이 높아지는 시대는 결국 높은 금리 수준을 담보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고금리 고성장 시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중금리 중성장 시대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뭐 연준의 전망을 봐도 그렇고 주요 IB들의 전망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좀 대비해야 된다. 기준선이 바뀐다라는 의미에서 넥스트 레벨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넥스트 체인이라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업 구조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잠깐 다뤘었지만 이제 세계화의 종언, 블록화의 경제의 시작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전과 다른 분업 구조,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바뀐다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반도체, 이 반도체가 미중의 패권 경쟁과 결부되면서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이 반도체 밸류 체인이 미국 주도의 밸류 체인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세대가 있다. 그게 MZ 세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MZ의 끝자락에 있죠? 그렇죠. 네. 끝자락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MZ 세대들은 자기들이 MZ인지 몰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MZ 세대, 즉 기업들이 이 MZ 세대를 투자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들의 특징이 있다.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MZ 세대. 이들은 투자는 결국 이제 일상이 됐는데 적어도 현실을 타개하는 이상주의 투자를 좀 할 거다. 그게 메타버스 NFT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각 세대별로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들의 시대정신은 이타주의적 시대정신을 갖고
갖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환경 오염되는 물건들은 이제는 엔간하면 안 사겠다라는 것이 결국 ESG에 특히 environment 쪽에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는 투자. 근데 어떤 투자, 어떤 ESG가 테마가 될 거다라고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좀 전망하기에는 실력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ESG가 어쨌든 부상될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 크게 되려면 거기에 자금이 모인다. 그렇다면 자금이 모인다는 것은 채권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ESG 관련된 채권에 실제 상당 부분 돈이 몰리고 있고 그 관련된 상품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일단 ESG에 관심을 넘어서 좀 더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MG 그러면 다 맞춤화 솔루션, 개인화 솔루션, 초개인화인 것이거든요. 초개인화는 제가 속해 있는 도미머리도 지향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상품이 하나 좋다 그래서 이 상품이 작가님한테 좋을 수 있지만 저한테 안 좋을 수 있고 이 상품이 저한테 좋을 수 있는데 작가님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동안의 모든 금융상품은 상품이 좋았지만 우리가 언제 이 상품을 사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당신에게 맞는 서비스와 개인화 솔루션이 필요한 세대.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쪽으로 비즈니스가 확대될 수 있지만 근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의 성향을 알려면 결국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다다익선, 빅데이터, 초개인화 이런 시대의 시장이 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데이터가 곧 돈이다. 라는 쪽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차트를 좀 다뤄봤고요. 자, 네 번째는 넥스트 어셋. 어셋. 네. 에셋 아니군요. 에셋입니다. 네, 넥스트 에셋이고요. 네, 에셋이라는 것이 흔히 전통 자산인 주식과 채권, 더 나아가서 대체 자산인 부동산, 실무 자산인 것이죠. 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번 챕터에서 좀 다루고 싶었던 것은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코인 시장. 네,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코인의 내재 가치가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왈가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산이라는 의미에서 대안 자산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왔어요. 대체 자산은 어느 게 좋으면 이걸 대체한다는 자산의 개념인데요. 코인 시장은 사실 대안 자산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미국 연준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CBDC 라는 페이퍼를 한 14개월 만에 냈습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중앙은행조차도 이런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관심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코인 시장이 제도권 위로 올라올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포트폴리오에서 아예 내재 가치가 산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빼버리는 것보다는 꼭 대안 자산의 개념으로 적은 돈이지만 꼭 가져가야 될 자산이다라는 말씀으로 넥스트 에셋을 다뤄봤고요. 자, 마지막 이 넥스트 리스크입니다. 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새로운 기회이자 리스크, 위기이자 기회 이런 것들 쪽에서 신냉정 시대,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도 그쪽에서 좀 다루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를 넘어서 양안 관계인 대만으로의 확대 또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또한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사회가 양극화가 확대됐다. 라는 측면에서 이 양극화 문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이 부분이 나타나는 나비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다뤘던 넥스트 리스크까지 이렇게 5가지의 넥스트 앞장을 따서 책 제목이 넥스트입니다. 이 5가지만 알면 이 책을 안 봐도 되는 건가요? 이 5가지만 알면요 이 책은 한 절반 정도는 봤다. 네, 그럼 주문 안 해도 되는? 네, 선택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문하셔야지 또 심층적인 얘기 보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각 파트별로 질문하시면 좀 드려보면 어쨌든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물가 중금리로는 간다는 거잖아요. 이미 가고 있다. 네. 그럼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체킹해야 되는 거랑 또 조심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유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있나요? 안에서는 제가 통계로 좀 증명을 했는데요. 롱텀한 시계를 갖고 있는 게 역시 미국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산정을 했죠. 지금으로 펼쳐지는 중성장, 중물가, 중금리 시대를 저는 슬로우플레이션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션은 좀 과하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좀 과하고 거의 중간 정도의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정의를 미국의 잠재 성장률 근처에 있고 물가도 2% 내외에 있었던 과거의 시기 그 시기를 앞으로 우리가 맞다들을 중성장 중물가 시기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시기가 1960년부터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주가, 채권, 부동산이 어떤 수익률을 보였는지를 통계적으로 봤더니 여전히 주가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다. 그래서 슬로우플레이션 시대에 리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 투자는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밌었던 거는 부동산도요. 상당 부분 좋았는데 2006년도에서 7년도가 미국으로 따지면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임 발효 직전까지는 부동산이 좋았었지만 서프라임 이후에 상당 부분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부동산은
어떤 국면에서는 슬로우 플레이션 국면이지만 역성장 나왔었던 구연도 있다라는 말씀을 통계적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 얘기해 주셔서 요즘에 이제 부동산 투자 이제 영상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상승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하락도 얘기했지만 상승 얘기하신 분 밑에 댓글 달린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시기에 네. 부동산 투자 집을 사러 가면 큰일 날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얘기 달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위원님은 좀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은 좀 네. 어떤 관련이 있다 생각하세요? 통계를 놓고 보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랑 미국의 주택 가격을 보면 역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빠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기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최근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에 대해서 수요가 좀 막혀 있잖아요. 네. 공급은 이번 새로운 정부는 넓히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상승한 큰 트렌드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훼손될 것 같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보냐면 결국 고물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레벨 자체가 이제 이 전전 정부죠. 박근혜 때 초이노믹스의 금리 수준보다 현재 아직은 낮아요. 그래서 그 수준이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적어도 한 3, 4년은 걸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담인 건 맞죠. 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앞으로의 6개월, 1년 동안에는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아마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좀 잡혀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모든 시대의 양극화가 네. 필수였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지역마다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안 좋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아 라고 보기에는 너무 편한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뭐 내년부터라든가 그 이후로는 좀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지만 올해 뭐 하반기만 봤을 때는 상승이 지금 비싼 건 맞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오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렇죠. 일단은 여러 가지 혜택 네. 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제 변화가 좀 중요하고요. 근데 이번에 신정부에서 부동산 TF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또한 여담이지만 이번에 들어갔던 부동산의 인수위의 전문가가 또 저희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도 교수님, 네, 김교환 교수님인데 네,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교수님은 일단은 뭐 공급 주도의 정책을 편다라고 하지만 네. 결국 부동산은 뭐냐라고 저는 항상 배웠던 게 1차 로케이션, 2차 로케이션, 3차 로케이션.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입지 중심의 부동산은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두 번째가 넥스트 체인, 새롭게 재편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 여기서는 결국 중국과 미국 네, 이 G2의 대립을 안 볼 수 없을 텐데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8년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트럼프 정부의 미국과 중국의 시진핑이 한번 붙었죠. 네. 미중 무역 분쟁을 차치하고 당시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 제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네. 초미의 관심사고 분석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은 반사이익을 상당 부분 받았다라고 소결론 낼 수 있어요. 물론 사드 보복 때문에 참 힘들고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좋은 건 좋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똑같을까에 네.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더 선택의 깊이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도 잠깐 발을 담그고 저기도 발을 담그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반도체의 큰 밸류체인의 재정립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미국에 저는 인텔이라는 기업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텔이 팹리스를 넘어서 파운드리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 파운더리의 전 세계의 국지적인 기업 두 개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물론 DBH텍도 있지만요. 이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일단은 첫 행보는 미국에 좀 다가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텍사스의 삼성전자의 공장을 부지를 지면서 상당 부분 파운드리 쪽으로도 미국에 착 붙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중국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국의 산업이 일단은 미국 쪽으로 좀 더 편승한 그런 밸류체인의 재정립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MZ세대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세 가지 특징은 이상주의와 이타주의, 초개인화인 건데 그럼 MZ세대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 분야를 해야 될까요? 뭐 섹터. 네. 어디로 봐야 될까요? 자산군 쪽으로 보면요. 네. 새로운 코인 시장이, 요즘에 코인 시장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아, 다시 좀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탄력성이 가장 높은 시장 중에 하나고요. 네.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있는 것은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내재 가치를 산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집단에서 과연 이 내재 가치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코인 가치가 싼지 안 싼지, 싼지 비싼지를 볼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는 새로운 자산이 항상 필요하다. 네. 그거는 자명한 게 우리가 세대가 익숙한 자산들이 있어요. 네. 우리에게 익숙한 자산이 있었고 기성세대가 아니면 새로운 세대가 익숙한 자산들이 있는데 MZ세대한테 코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의 주식보다 훨씬 더 친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1차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식 투자, 재테크 이런 쪽에서 워낙 일상화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들의 책에 나왔던 세 가지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초현실적인 투자, 이타적인 투자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결국 가상세계로의 투자, 메타버스와 NFT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부가 각광받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ESG, 뭐 친환경, 빅데이터 아까 말씀이 그런 거 다 포함일 텐데. 맞습니다. 근데 이런 쪽이 많이 오른 데도 있고 많이 떨어진 데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근데 미래에 어쨌든 이런 거는 계속 갈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네네. 근데 언제 사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언제 사야 되냐고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네네. 했을 때는 네네. 사람들이 관심이 확 붙었을 때는 이미 저 고점인데 네. 그때 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네네. 또 지금 사람들 관심 떨어져서 막 확 떨어졌을 때 좀 지금 사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시간 지나 보면 더 떨어질 내려갈 수 수 있는 있고.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는 건 알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이거를 도대체 언제 내 재테크의 비중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건가?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네. 한 번 사고 말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적립식 투자가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성장성이잖아요. 네. 네, 한 번 가격을 정체되어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아가는 산업이 바로 이런 산업들이고요. 또한 지금은 사실 이런 거죠. 묻지마 투자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없는데 뭘 투자하라는 것이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아니면 적립식에 대한 단가를 조금씩 조절해가는 적립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불이백으로 적립해서 나가는 투자라면 결국 미래에 다가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다가온다라는 것에 중점이 방점이 있다면 이런 투자가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내용은 한 번에 내가 몰빵해서 좀 그렇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미래로 갈 거니까 맞습니다. 계속 꾸준히 달별로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자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주식은 나중에 이제 정말 다 팔아야 되는 시즌이 오잖아요. 다 팔아야 될 시즌. 그 시즌은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 전기차 시대로 간다 해서 네네. 전기차 이제 100% 됐어요. 네네. 그럼 그때가 전기차 과연 네네. 계속 최고점을 찍어줄 것이냐? 네네.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전기차 100% 시대가 과연 우리 시대가 올까에 네.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물론 100%가 안 와도 주가는 먼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습니다. 피크아웃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노크하는 이유는 지금의 현실적인 이 운송수단에서 5% 언더에 있는 이 마켓쉐어가 향후 자연스럽게 커질 것 같다라는 꿈과 희망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죠. 굉장히 뭐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고 이제 대부 보고 있고 네. 저도 요번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촉매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게 훨씬 더 다른 쪽보다 좋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어느 한쪽에 집중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도 분명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시계를 갖고 어떤 국면이 바뀌고 성장 산업에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단기적인 투자는 더 테마스럽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넥스트 에셋에서 이제 대한자산이었는데 이제 가상화폐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책에도 담았으니까 좋게 보실 것 같은데 네. 나쁘게 보시진 않으니까 아마 담겠죠. 네네. 그렇다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랑 투자한다면 그렇다고 또 많이 투자하기를 또 권유하실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과연 내 자산에서 어느 정도 포트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뭐 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코인 시장 되게 일찍 투자했어요. 오. 네, 저는 이제 다른 채널이지만 연하이퍼맥스의 주간 전망대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제가 아마 처음에 투자하고 나서 여러 패널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네. 근데 JTBC에서 유시민 씨랑 막 그 토론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 네, 제가 그때보다도 한 2, 3개월 전에 먼저 연하이퍼맥스에서 약간 토론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도 이미 많이 사고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좀 일찍 이 시장을 좀 봤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알트코인 중에서 한두 개 아니면 뭐 메이저 코인 중에서 한두 개만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네. 그 탄력성이나 수익성의 매력은 우리가 쉽사리 벗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산의 10% 언더로 추천합니다. 이 자산이라는 거는
금융자산만 말한 건가? 아니, 이제 부동산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기준 10% 정도 된 건가? 네,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금융자산 중심으로. 금융자산에 네네, 투자.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익률은 네, 옛날부터 투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것 때문에 운송수단도 한번 바꿔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좋았다. 네,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자, 5번째가 넥스트 리스크, 전쟁과 약흑화인 건데, 여기서도 이제 과거의 석유 전쟁이 이제 미래에는 이제 현재에는 그리고 반도체 전쟁으로 간다라는 건데, 미국의 반도체 확보 전략은 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반도체 확보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경제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뜻대로 안 될 겁니다. 미국의 뜻대로 100% 되지 않겠죠. 다 조절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상당 부분 갈등이 있을 건데 그 갈등의 중심에 한국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반도체가 거기에 링크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한국은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이전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립국의 비슷한 위치에서 좋은 거는 이쪽에 좋은 거는 이쪽에 그리고 양 꽃놀이패를 좀 갖고 있었다면 이제 그런 시기는 좀 끝났다고 보고요. 저는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의 재편에 한국이 이미 속해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의 파운더리 산업의 확대는 이 시장의 마켓 사이즈를 확대시킬 수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마켓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자연 논리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TSMC나 삼성전자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 싸움일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미국의 인텔이 이제는 내가 TSMC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제가 아닌 대체제로 바뀌겠죠. 그렇다면 가격 논리, 가격 경쟁 상당 부분 불안 요인이 있어서 지금부터 삼성전자는 향후 2, 3년 동안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얼마나 더 끈끈한 밸류체인의 결속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최애 국민주 삼성전자 주가는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알신 것처럼 저는 주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앵커를 하면서 수많은 패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들 전문가들이 이 시장을 선도한다는 느낌이 오면 그들이 바라보는 적정한 주가가 적정한 걸 컨센서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별적인 삼성전자 주가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 깨지고 6만 전자에서 더 깨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10명 중에 10명을 다 물어보면 6만 전자는 안 깨진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바닥권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주가는 꿈을 먹는 시장 아닙니까? 우상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이 책에서 담겨있는 넥스트 레벨, 넥스트 체인, 제너레이션, 에셋, 리스크를 우리가 아는 이유는 사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쌓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시청자의 목적은 정말 명확할 것 같아요. 이 책 보고 내가 투자를 좀 더 잘하고 싶다 일 건데 만약에 위원님에게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섹터의 주식 좀 담을 것인지. 5천만 원이 있다면 그 5천만 원을 언제 회수해 갈 거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수하지 않는다. 5천만 원 줄 테니까 평생 투자해봐라. 종잣돈으로. 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성장산업이 반도체와 2차전지를 상당 부분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5천만 원을 지금 대출해주고 1년 뒤에 가져갈게. 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이라면 어떻게? 주식 조금, 코인 조금. 근데 주식 중에서도 어떤 섹터 이렇게 좀 구분할 건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안에 5천만 원의 원금 회수해 갈 거다. 그 가운데 벌어라 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는 코인 시장에 뛰어들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식 시장에 상당 부분 집중할 것 같은데 그 주식 시장도 저가 다니고 있는 돌머리에서 이럴 때 필요하다고 보는 전략 오브 전략 ETF EMP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처럼 제가 어떤 뷰를 내리고 그 뷰에 합당한 전망을 해서 자산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 불안할 때가 있고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변동성이 높고 박스권이라는 전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딱 적합한 상품도 하나 있어서 그것도 좀 껴놓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이룰 거다. 근데 평생 준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 2차 전지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MZ세대 얘기하시면서 메타버스, NFT, ESG, 친환경 빅데이터. 맞습니다. 요 얘기는 또 아예 여기는 당기진 않아요. 그건 이런 거죠. 반도체의 친환경 반도체.
제가 종목을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GST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도체이면서 친환경 장비를 네, 네. 하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되게 좋아하냐면요. 교집합에 있는 산업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앞에서 일부러 종목을 좀 말씀 안 드린 건데, 네. 그런 종목들 되게 좋아하고요. 네. 또한 뭐 반도체 쪽에서의 기판 이런 쪽에 최근에 핫한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주식 안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가상세계 NFT의 자원이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도 상당 부분 포트폴리오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위원님은 뭔가 투자할 때 양쪽에 그쪽에 교집합이 되는 것들을 좀 찾아서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몰빵, 그 다음에 위험을 안고 사는 시기, 역발상이 큰 돈을 버는 건 맞아요. 네.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만나보고 같이 호흡했던 분들이 큰 돈을 벌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기만의 논리와 툴을 갖고. 근데 그분들이 한 번에서 한 번 성공하신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많은 실패와 경험을 갖고 일어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글쎄요, 실패의 기회병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꾸는 투자보다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생활적인 투자, 질 좋은 삶을 위한 투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큰 돈은 못 벌지언정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대성 있게 버는 투자에 대해서 좀 집중하자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4월 1일인데 저희는 이제 위원님과는 또 5월 달에 초에 FOMC 이후로 딱 바로 그 요약 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사이 한 달 동안 4월 달에 어떻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저는 2분기가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이 분수령은 전망과 선택이 잘못되면 연말에는 어떤 사람은 해피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우울할 수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요. 최근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선취해야 되는데요. 점검하는 습관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성공하는 투자의 근본은 무엇일까? 겸손한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겸손은 제가 생각하는 겸손의 정의는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즉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갖고 본인의 고집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고집에 부려서 되는 분수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접목시키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좀 던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5가지의 큰 변화, 넥스트를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바꾸시던 아니면 저에게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시던 그렇게 주시면 참 좋은 4월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두물무리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